오리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18배 한 학생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려오던 그곳에서 학생은 투옥 직전의 사진을 강제로 남겨야 했죠. 아, 고화성 배우. 수감번호 371번 유관순. 그녀를 묶고 있던 수갑과 족쇄가 풀리고 8호실에 문이 열리자 관수는 놀란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 저 장면. 이곳까지 의연한 발걸음이었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확 놀라는 장면이 세평 남짓한 그곳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히 들어선 수감자들. 심지어 임신 상태로 수감된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눕지도 앉지도 못할 만큼 좁은 곳에 갇혀있던 그들은 서 있는 상태로 관순을 맞이합니다. 내 전혀 알아. 경성서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잘난 물만 잔뜩 들었지. 아주머니. 내 아들로 살려내라고. 관순을 본 아주머니가 그녀를 원망하며 신세를 한탄하지만 사실 이들은 그저 만세를 외치다 잡혀온 평범한 여인들이었죠. 그만 좀 하시죠. 만세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김세국 배우. 저희 나오셨었죠. 어느새 8호실 안을 줄지어 돌기 시작하는 사람들. 같이 해요. 가만히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을 테니 이렇게라도 하는 거니까. 막 들어온 관순 또한 그들과 함께 쳇바퀴 돌듯 감옥 안을 천천히 돌아가며 그곳에 적응기 위해 노력하죠. 씹을 때마다 돌소리가 나던 형편없는 배식도 그들은 허겁지겁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배님? 나 대학부 권혜라야. 기억나? 김예은 배우.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여기에 들어오고 한동안 단식 투쟁하셨어요. 너도 앞날 생각해서 건강 조심해라. 때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온정으로 고된 감옥 생활을 버텨내기도 합니다. 石田次郎君は都市で憲兵に志願したのだ。それはまともな大日本帝国の親民になりたいためです。 소장은 조선인 정춘영을 교도관으로 세워 조선인 수감자의 감시가 용이토록 합니다. はい。何でもお申し付けください。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다루고 억압하는 것엔 도가 튀었던 일본인들. 8호실 사람들은 고단한 수감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둘씩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노래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시즈카니 시나사이. 우리 꼭 개구리들 같네요. 맞네. 울다가 누가 오면 딱 멈추는 개구리. 교도관이 노래를 못하게 하자 이들은 개구리 소리를 크게 내며 작은 저항도 해봅니다. 한 번도 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웃고 있는 장면 처음 본 거예요. 기대모 그렇다노까. 이가게 야메나사이. 우린 개구리가 아니다. 순식간에 교도소에 울려 퍼진 아리랑. 교도관들은 이 사태의 주동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そこの連中出てきなさい. 수감자들을 회유해 사태의 주동자를 알아내려 하는 교도관들. 모든 순간순간의 장면들이 다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 또 나 저 사과에 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잠시 후 관순이 끌려나가죠. 고문실로 끌려간 관순은 그곳에 흩뿌려진 고문의 흔적과 도구를 보자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정춘영이 그런 그녀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 유관수는 굉장히 폭행을 많이 당해서 그 컬러로 그 피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두려웠다고. 하지만 결코 지시를 따르지 않던 관순을 결박시킨 보안과장은 그녀에게 치욕적인 방법으로 고문합니다. ほら、朝鮮女はよその男に肌を見せるとじきちまとするそうじゃないか。 10대 소년 거잖아요. 이후 감옥보다 더한 벽관에 갇혀진 관순. 지금도 서대문 형무소 가면 저런 모형 고문 저런 것들이 쫙 돼 있어요. 저 공간에서 지금 찍은 것 같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어려웠던 그곳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쪽은 리시요. 저는
경천의 유관순이라고 합니다. 1년 전 유복한 가정 그리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란 관수는 명랑한 엘리트였습니다. 이걸로 하면 1000장도 넘게 만들겠다. 그 유관순의 신화적 이미지를 머리가 조금 열어주면서 너무 예외적인 인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지점이 있죠. 깨벗고 못 박혀서 고생하시는 이분도 머리가 나빠서겠네. 자유로운 영혼의 관수는 일제 여갑에 맞서 싸우는 어린 독립투사였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 주도적으로 만세운동에 나선 관수는 함께 만세를 외치던 부모님의 처참한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얼마 후 마치 나무처럼 뻣뻣이 굳어버린 관수는 벽관에서 풀려나 파로실로 옮겨지죠. 어느덧 겨울이 되어 형무소의 아기가 태어나고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성으로 아기를 키우며 서로를 의지해 힘든 겨울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어느덧 혹한의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그때 잠시 망설이던 관순이 교도관을 부릅니다. 寿命を犯した身分でダダ飯を食うなんて申し訳なくて。 무언가 도모하려던 그녀가 노역을 하기 위해 그들에게 처음으로 머리를 굽히죠. もっとも厳しい労役は何がある? 불행인지 다행인지 관수는 독한 양잿물과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빨래일을 하게 됩니다. 너 혹시 무슨 계획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지? 곧 그날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는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날짜를 꼭 알아야 했던 관순. 오늘이 며칠인지만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결국 날씨와 기후로 어림잡아 날짜를 알아낸 관수는 그날이 되자 빨래를 하다 말고 일부러 그 자리에서 쓰러지죠. 무슨 정신 차려요. 만세 1주년인데 빨래나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윽고 정각 2시가 되자 감옥 한가운데 서 있던 관순의 연설이 시작되죠.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파로실에서 시작된 만세는 관순의 오빠가 갇혀있던 남자 감옥까지 울려 퍼집니다. 감옥에서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이어서 형무소에서 울려 퍼진 만세가 다시금 1년 전 그 모습과 감동처럼 그대로 장안에서 재현되죠. 야요 사건대 이루토 이 후라스테 이루토いうことだ. 要するに万歳の声がこの刑務所から始まったと指摘されたのだ. 형무소장은 만세운동의 시작이 형무소라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악독하기 그지없던 보안과장은 또다시 관순을 지목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춘영을 시켜 그녀의 손톱을 모조리 뽑아버린 뒤 독방에 가둬버리죠. 한 달 후 왕세자의 혼인을 핑계로 큰 아량이라도 베푸는 듯 이미 포화 상태로 자리가 없던 형무소 측에선 관순을 제외한 나머지 수감자들의 형을 감형 또는 만세를 외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대부분 석방시킵니다. 天皇陛下の恩恵と斎藤総督の配慮で減刑となった. 난 여기 들어올 때부터 죄수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은혜니 배려니 감형이 나하고는 하등 관련이 없다. 보안과장은 이러한 처분조차 받아들이지 않던 관순을 급기야 미친 듯이 걷어차기 시작하죠. お前みたいなのは子供も産んじゃない.
片付けろ。 얼마 뒤 먼저 출소한 관순의 오빠와 김양화가 관순을 면회옵니다. 근데 너 다리는 왜 그런 거니? 맞아. 더 아파. 오랜 시간 동안 참혹한 고문으로 그녀의 육신은 고통도 느끼지 못할 만큼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비참하게 넓어진 파로실에서 홀로 고통을 견뎌내던 관순.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그러나 누구보다 또렷하고 강직한 영혼을 지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누가 합니까? 관순은 결국 출소를 이틀 앞두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꽃다운 생을 마감합니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유관순의 마지막 이야기, 한거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왜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게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거는 고문 받아가지고 이게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함께 그 학창 생활을 보냈던 이화여고 동창들이 저 모습 아니다. 원래 유관순 얼굴은 약간 갸름하고 좀 이렇게 촉촉한 어떤 그런 얼굴인데 저런 얼굴로 초상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옛날 그 이게 투옥되기 전 그 사진 모습으로 해서 좀 바꿔가지고 지금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산랭강 신다 요니 오토나시 것으로노다. 사모 나이도 이끼때 가해라 나이죠. 유관순 열사는 처음에 어떻게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박열 의사와 나이가 같죠. 1902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이 개신교 집안의 3남 2녀 중 차녀로 태어나셨고요. 유학당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1일 종로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유관순 열사는 만세운동에 참여를 하셨고요. 학생들의 시위가 극심해지자 일제는 3월 10일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렸고 유관순 열사는 천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천안으로 돌아온 유관순 열사가 이제 아우네장터 만세운동 너무 유명하죠. 네, 주도한 거죠. 실제 19명이 시위 현장에서 순국하셨고 한 30명 정도가 큰 부상을 입었죠. 유관순 열사는 이제 주동자로 체포를 당했고 공주 지방법원에서 3년형 선고받고 재판받다가 조선 사람이 일본 법에 따라서 재판받는 게 안 된다라고 항의하면서 의자를 던지는 바람에 법정모독죄로 더해지면서 7년형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됐죠. 근데 이 7년형이 최고형이라고. 그러니까 당시 그렇죠.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성으로서는 7년형은 가장 많이 받은 그런 형이에요. 거기서 이제 태극기도 왜 찍는 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돌리고 그리고 독립선언도 직접 낭독하는.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1운동 이전까지 여성이 사회운동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학생이, 장날에 많은 사람들 그 앞에서 대한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여성 운동사의 획을 긋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주어져요. 왜냐하면 3.1운동은 이렇게 좀 시기 구분을 해보면 3.1운동 이전은 주권자가 황제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1운동 이후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민국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3.1운동 이전에는 백성들이 살았다면 3.1운동 이후부터는 시민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독립만 요구하고 일본 물러가라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민주주의지, 시민사회지 까지도 생각해내신 거예요, 이분들이. 제 유관순 열사는 한동안은 유관순 누나 뭐 이런 느낌으로 소녀로 박제되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 컸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녀의 놀라운 어떤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좀 축소한 게 있었고 근데 이제 한 거는 다른 게 뭐냐면 그녀는
잡혀갔습니다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한 거의 가장 다른 지점이고 진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 열사가 갇혀있던 방, 정말 그 설정은 실제였던 겁니다. 네, 기록상에 의하면 세평방 안에 한 20명 이상도 들어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뱅뱅 돈다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감옥 자체가 벽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모습들을 정말 아주 리얼하게 서대문 형무소 복원한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혀 알아. 네가 고향까지 와서 설쳐대서 몇 거울 쑥 대봤대고 그깟 독립이 아이고 무엇이 죽어다고 그거를 그만 좀 하시죠. 만세.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김세벽 배우가 연기한 그래요. 김향화라는 인물. 실제 어떤 꼭 인물이었을까요? 전부 다예요. 8호실에서 지금 나왔던 인물들이 대부분 그 중에 부합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특히 이제 김양아 이분은 기생. 사실은 당시 여성들이 갑자기 집안이 안 좋아지거나 그랬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기방이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팔려가는 거죠. 김향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생들이 한 33명이 이제 만세운동을 하는데 기록상 최초의 어떤 그 기생들이 조직했던 그런 운동으로 3.1운동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8호실에서 임신한 몸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도 기억에 남아요. 저거 너무 일본의 탄압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약자를 저기서 집어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예, 임명혜 선생님이시라고 파주 쪽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만삭이셨어요. 또 그 유관순 열사의 선배 역할로 나온 것도 실화였나요? 나 대학부 권혜라야. 기억나? 권혜라 선생님은 이분은 투사예요. 정말 처절하게 싸웠던 어떤 그런 분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개성에서 이제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만세운동 참여하시면서 항일 독립운동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던 인생 자체가 투사다. 371번出てきなさい. 8호실 여성들의 연대, 눈물 겪고 그 순간들을 확인할 때 정말 벅차오름을 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갇힌 모두가 사실은 다 독립운동가들이잖아요.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누가 새로 오자마자 대뜸 얘기를 해주잖아요. 같이 해요. 가만히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어있는 테니 이렇게라도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그 안에서 생존, 살아야 한다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그것이 결국은 그 다음에 1주년 기념을 형무소 안에서 할 수 있게 만들었던 힘이었던 것 같고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되게 뭉클했던 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처지가 다르듯이 만세 부른 연유도 다 다른 거예요. 한 명뿐이 아니라 각자 다른 이유로 만세를 불렀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게 굉장히 감동이 컸어요. 8호실 안에 있는 분 이외에도 정말 많은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요? 또 정말 많은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요? 영화 밀정을 통해 가지고 또 등장했던 현계옥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28 독립선언 3.1운동을 연결해줬던 김마리아 여사님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권기옥 선생 같은 경우는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 비행기를 몰고 도쿄를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해나 이런 데 가서 실제로 군사훈련도 받으시고 최초의 여성 파일럿. 네, 여성 네. 파일럿도 계세요. 맞습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니들 세상에 올라갈 것 같으냐? 유관순 열사의 의지, 옥중에서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때부터 더욱더 강한 의지로 정말 난 여기서 모든 걸 던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돌아가신 나이가 18살이에요. 18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그때 마지막으로 남겼던 이야기들이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고통만큼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그럼 누가 합니까? 제가 3.1절을 맞이해서 박열 그리고 한거 유관순 이야기 이 두 편 오늘 골랐는데 우리 종고합시다. 조선이다 이 나는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법정에 서는 것이다. 天皇であり皇太子であるのだ。 사모 나이도 이끼때 가야라 나이죠. 안돼! 니들 세상에 오래갈 것 같으냐? 그럼 누가 합니까? 유관순 열사, 또 박열 의사라고 하셨는데 열사와 의사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그 의사, 열사, 지사 이렇게 세 개를 좀 구분해 보면 의사, 열사는 기본적으로 죽음, 목숨을 담보로 싸우신 분들이에요. 지사는 생애를 관통하면서 싸우신 어떤 그런 분들을 지사. 그다음에 이제 의사하고 열사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총, 폭탄, 무기를 들고 자신의 어떤 목숨을 내놓으신 분들을 의사. 열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폭탄이 아니라 맨몸으로 저항하셨던 분들을 우리는 열사. 그래서 박열, 의사, 왜냐면 폭탄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유관순 열사. 요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좀 그 상대적으로 박열 의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에서부터 함께 볼 텐데요.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은 조선인 아나키스트 박열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22살의 조선인 청년 박열. 시인이자 무정부주의자였던 그는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라 칭합니다. 옥혁선, 리젠 타면 고생이하네. 일본 땅에서 조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에도 박열은 그들에게 쉽게 굴하지 않는 배짱까지 지녔죠. 한편 어묵주점에서 일하는 일본인 여성 가네코 후미코는 그가 쓴 시에 큰 감명을 받아 박열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합니다. 당신이 말한두는 조선인 중에서 제일 말한두는 조선인 박이요르? 배우자 있어요? 히토리모노 데스. 우리 종고합시다. 아저씨모 아나키스토 데스. 당당한 그녀가 싫지만은 않았던 박열은 곧 후미코의 뜻대로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동고소야.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사회주의자를 매도한 신문기자 특파원 장진성이를 구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입니다. 그들은 박열이 속한 무정부주의 항일단체 불령사 활동도 동지로서 함께하죠. 달자? 불령사는 독립운동 자금을 빼돌린 자를 응징하기도 하고 일본 천황 일가 암살을 모의하며 사제폭탄 제조에도 몰두 중이었습니다. 폭탄은 안 터지고 내 속이 터진다, 속이. 그러던 어느 날 폭탄 얘기. 자신 몰래 폭탄 테러 계획을 세운 박열에게 화가 난 후미코. 폭탄이 손에 들어오면 다 말하려고 했지. 성별과 민족을 뛰어넘은 동지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두 사람. 나를 동지로 여기지 못하면 너랑 같이 못 가. 그러던 어느 날 관동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번 건 좀 센데. 인삼 덮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관동 대지진을 저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너무들 모르고 계시거든요. 영화를 통해서 보여줘서 너무 좋았어요. 희사이자 20만 인 이조. 엄청난 재난에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했던 일본 정부는 대책회의에 나섭니다. 나이무다이지. 그때 내무 대신 미즈노가 일본 국민의 주의를 돌릴 비열한 계략을 말합니다. この騒動の最中朝鮮人たちが井戸に毒を入れあちこち火をつけ回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일본 정부는 그의 제안대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미즈노가 만들어낸 유언비어는 삽시간에 민간인들에게 퍼져 재난으로 인한 성난 일본인들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아 정말 이 영화를 볼 때 가장 화가 나고 분노했던 큰일 났어. 지금 상황에선 차라리 경찰서가 안전해. 하지만 조선인 학살을 저지르던 자경단은 박열이 체포된 경찰서까지 쳐들어옵니다. 이때니 저 애들이. 근데 너무 좋아서 감독님이 살리셨어요. 단 3일 만에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낳은 조선인 대학살은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되고 커져가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미즈노는 또다시 조선인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 계획을 짭니다. ここに拘束されてる朝鮮人の中で一人だけ選べ。どんなやつを？朝鮮人には英雄、我々には敵となる適当なやつ。 미즈노의 타겟이 된 불령사의 리더 박열. 경찰은 그의 동지를 고문해 박열을 기소할 명분을 만듭니다. 不定者というのを聞いたことあるか？この事件を君が担当したまえ。 박열을 폭탄 테러 미수 혐의를 씌워 기소하기 위해 판사 다테마스에게 사건을 맡깁니다. 任せてくだされば最善を尽くします。結論は決まってる。 한편 후미코를 포함한 불령사 동지들도 뒤를 이어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니들이 여길 왜 와? 나도 불륜사야. 결국 함께 수감 생활을 하게 된 두 사람. 그리고 박열은 미즈노가 기획한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緊張しないで。着席してください。爆弾入手計画を主導したことに間違いないか？ 불령사 동지의 실토로 이미 폭탄 테러 계획을 알고 있는 판사의 질문에 당황하는 박열. 폭탄? 무슨 폭탄? 중환이가 폭탄 결국 입수 계획을 모든 걸 풀었어. 혼자 뒤집어 쓰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원하는 영웅이 돼줘야지. 이어진 신문에서 그는 자신이 혼자 벌인 일이라 자백합니다. 다른 불령사 회원들은 모르는 일이야. 도敵の対象は誰だ? 그 히로히토 황태자 아명이 미치노미야인 거 몰라? 미치노미야. 심지어 일본의 황태자가 타겟이었다는 사실까지 말하며 퇴역죄를 혼자 뒤집어 쓰죠. 僕列が皇太子殿下へ爆弾を投擲しようとしたこと知っていたか? 彼が何て言ったのかと聞いた。いずれにせよ彼女を傷つけることになるだろう。彼女の自主的な判断に任せると言った。 자신을 동지로 존중한 박열의 행동에 후미코는 그와 함께 투쟁하기로 결심합니다. おいフミコ。私が幕を脅迫した。何？天皇というものは必要のないもの。あってはならないものだと私がパクに教えてあげたんだ。 입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彼の家庭教師だった。 한편 후미코와의 서신 교환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한 박열. 要求は何だね。 국면 전환의 도구였던 그를 그대로 죽게 놔둘 수 없던 미즈노. 望む通りに聞いてあげて早く対逆罪で起訴したまえ。 대역죄로 기소되는 대신 후미코를 만나게 된 박열은 함께 사진을 남기려 합니다. 평범하게 찍긴 좀 그렇지 않나? 마지막. 평범하면 안 되지? 그럼. 대역 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재판을 사람들인지 앞둔 그들에겐 이 사진이 많이 마지막일지도 모를 아주 특별한 사진이었죠. 한편 재판을 앞둔 박열은 대역 죄인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일본 정부의 조바심을 이용해 조건이 있어. 재판장을 항일운동의 첫째, 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건을 박열은 내걸죠. 피고로서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각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 당일. 일본 법정에 조선의 예복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서는 박열과 후미코. 야 요리다. 여기 장면은 이것도 다 고증의 숭실한 재현. 네. 아니, 그 핑크색도 고증 오, 그대로라고. 맞아요. 아 저희가 고증 그대로. 네, 사모간대랑 후미코가 쓰는 안경도 고증. 이 모든 건
대역죄를 인정하는 척하며 조선인의 자긍심을 만천하에 보여주려 했던 박열과 후미코의 계획이었죠. 예상치 못한 반응에 판사는 기자들과 방청객을 퇴장시켜버리고 이후 열릴 공판까지 모두 비공개로 전환되죠. 미즈노가 압력을 かけた 第2回公判からは 실제로 일본 배우분이시죠. 이분은 일본 네. 배우분. 후세 타스시. 일본인 출신의 독립 유공자가 두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지금 첫 번째 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후미코. 예, 영화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선정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리게 되면서 もう朝鮮の感服も切られないぞ関係ありませんやればやろうと関心を持ちようになるから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오히려 외신과 대중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재판장에서 일제 만행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박열. 三日運動のように朝鮮人虐殺事件も隠蔽しようとしているしかしどうすればするほど明らかになるのが自然の摂理遺骨を発掘しろそれでも明らかにならないのなら俺が転校し烈々な天皇制の信奉者になるとしよう6000人も超える朝鮮人が理由もなく殺された意義あるか 눈물 살짝. 그러니까 고여 있는 거. 한편 자신의 죄를 인정할 리 없는 일본은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する前に早く奴を殺さ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결국 미즈노의 뜻대로 박열과 후미코는 최종 공판을 받게 됩니다. 被告は最後に言いたいことがあるかどうか二人を一緒にギロチンに放り上げてくれパクと共に死ねるなら私は満足しよう決してあなたを一人死なせてはおかないつもりです 미소예요. 被告僕殉職及び金子文子死刑に処す 결국 사형 판결을 받게 된 그들은 일본을 향한 마지막 울분을 쏟아냅니다. 俺の肉体はあんたらが好き勝手に葬れる俺の精神はお前からだろ 하지만 일본은 그들의 명예로운 죽음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衆議院議会から 이들에게 내려진 사형을 일왕의 이름으로 철회하는 잔인성까지 보입니다. 天皇に減刑する資格を誰があげた 게다가 박열과 후미코를 각각 다른 수용소로 이감시켜 그들의 사기도 떨어뜨리죠. 얼마 후 文子はどうですか 명예로운 죽음조차 국가로부터 조롱당한 후미코는 生きていけ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文子朝鮮に戻ってくれ 비록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처절하고도 아름다웠던 그들의 삶은 세상에 알려집니다. 記者の方ですよねこれをご覧になりましたか 네. 이 사진. 나 너무 아름다워서. 암울했던 시기, 억압과 폭력에 저항했던 불꽃 같은 인생. 빛바랜 사진 속 아름다웠던 두 청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 박열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대극을 찍을 때 보면 어떤 드라마틱한 것을 위해서 가상의 인물들을 한두 명씩 넣잖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그런 게 한 명도 없고 철저하게 고증에 의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실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다를 명백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한 명 한 명의 리얼리티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있고 아사히 신문이라든가 산케이 신문 당시의 신문들에 나왔던 기사, 그냥 가네코 후미코의 자서전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고증을 기록한 거에서 하나도 뭐 바꾸거나 이런 거 없이 모든 인물이 실제 인물이었던 거죠. 자서전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이거나 아 이런 캐릭터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지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가네코 후미코는 어머니를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아서 어머니의 딸인 후미코도 호적에 안 올려줬어요. 근데 그런
이제 무적자로 차별을 당하면서 朝鮮にはなぜ行った？ 9つの時祖母の家に女中として引き取られた朝鮮ではよく屋外に追いやられ 제가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은 후미코가 이제 고모와 다른 분들한테 학대를 それをそ 받아요. っと口に入れた 그래서 16살의 나이에 자살을 시도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서전에 아주 자세히 써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하늘은 푸르고 새들도 너무 예쁜데 왜 나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괴로워야 해야 되나? 이제부터는 나도 이제 저항할 거야. 뭐 그때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死んではならない私たち哀れな階級のために全生命を犠牲にしても戦いたい 네, 그래서 이주익 감독님께서는 동아시아의 첫 페미니스트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몸소 실천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감독님께서도 그렇게 후미코를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사무라이 쪽끼들이 상투를 확 다 잘라버릴까 보다. 이재훈 씨, 눈빛이 그냥 계속 살아 있어요. 폭탄을 던졌어야지. 아유 그래도 좋네. 밥도 주고 재워주고. 발자? 이전에 우리가 그 독립운동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약간 모범적이었어요. 이 영화에서 보는 독립운동가가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좀 놀랍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얼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딱 보면서 독립운동가 말고 독립투사의 모습도 같이 끌어내고 있다. 아니, 사실은 그렇게 점잖고 얌전한 모습만 있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전에는 되게 어떤 지적이거나 또는 임시정부에 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망명한 정치인 같은 사람을 봤다면 요 근래는 소위 그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몸으로 직접 싸우고 폭탄으로 싸우는 사람들 그중에 이제 박렬이 있는 거죠. 왜냐면 영화에서도 보면 의열단으로 계속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폭탄 좀 줘요. 러시아에서 가진 돈 좀 독립자가 줘요. 어디냐니까. 폭탄 살 돈도 없어서 그지같이 살고 있는데 양아치 새끼가 조선이다 이 개.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된 박열 의사. 어떻게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됐던 건가요? 사실 이 박열 의사는 1902년, 그러니까 1900년 초반에 태어나셨는데 어디서 태어났냐면 문경에서 태어나세요. 경북 문경. 학생으로 공부하다가 3.1운동을 딱 보고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면서 아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별의별 일 다 하면서 당시 어떤 지식인들 만나면서 어떤 사상적인 성장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에 전념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성장을 보이게 된 게 바로 박열입니다. パクが書いた「犬頃」という詩を読んだ時この男だと思った 시대, 국경 다 초월한 이 후미코와 박열의 이 만남 자체가 정말 운명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불령사의 비밀 무기 가래코 후미코 폭탄이 되게 뜨끈하죠. 그 어묵집에서 여기서 그리고 딱 시작이 우리 종고합시다. 뭐 이걸로 사실은 갑자기 이 친구들이 앞으로 둘이서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납득하게 만들어버린 맞아요. 씬이었다고 생각하고 되게 합법적이고 매너 있잖아요. 동고소약.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동거서약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 굉장히 앞서간 그 커플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 그 전위적인 사람들의 동고서약 보다 어떤 부분은 더 전위적이죠. 맞아. 예. 그래서 제가 동거서약을 가져왔는데. 형님. 영화 속에 나온 동거서약인데. 제가 쓴 거예요. 네. 직접 쓰신 거예요? 네네.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활동에서 가네코 후미코가 여성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동아시아 첫 페미니스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멋있다. 이 서약을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멋있다. 우리 최태성 선생님께서 아까 이 영화가 관동 대지진을 다뤄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저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보면서. 왜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관동 대지진 때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되었음을 알 수 있다면 너무 다행이다. 거의 한 6천 명 이상이. 이 관동 대지진은 1923년이에요. 리히터 규모진도 무려 7.9입니다. 그때 그 사진들을 보시면요. 도쿄가 초토화돼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1920년대가 어떤 시대면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 민주주의의 목소리가 많이 올라오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이 화살이 일본 정부로 왔을 때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때 이제 위정자들이 잘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타깃을 외부로 돌리는 것. 朝鮮人には英雄我々には敵となる敵となやつ 그 타겟이 바로 박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박렬은 주도하지도 않고 선동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왜 얘네들이 타겟으로 하지? 라고 해서 맨 처음엔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몇몇이 보면서 박렬 스스로 이제 변해나가면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영웅이 돼줘야지. 조선말로 하겠네. 앉아. 어이. 이렇게 당당한 수감자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나는 판사한테 반말 탁 쓰고 심지어 관복 입고 딱 나타나고 멋있어요. 아니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거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관복을 입고 들어가고. 그럼 나 조선 관복 입겠다. 이거를 지금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장성윤님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욕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콩밥만 줘도 그걸로 충분하지 뭐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이 스스로 친 덫에 자신들이 걸린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 엄청난 관동 대지진에 이 조선인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선동했다는 한 인물, 엄청난 인물을 만들어놨는데 이 대역사건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온 세계가 보고 있는데 이러니까 사실 일본도 쩔쩔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게 아닐까. 박렬은 또 그걸 활용한 게 아닐까. 三日運動のように朝鮮人虐殺事件を隠蔽しようとしている。しかし明らかにならないのなら俺が転校しレチレチな天皇制の信奉者になるとしよう。 그리고 박렬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힘이 난 게 아닐까. 그 누군가가 바로 후미코가 아니었어. 사랑. 예. 私はパクの本質を知っている。そんな彼を愛している。 이 후미코의 어떤 박열을 향한 사랑이 국적도 넘는데 거의 성별도 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私はパクを愛する。 근데 이렇게 박열 의사가 석방된 이후에 영화가 설명이 더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의 삶이 궁금하더라고요. 영화 끝나고 나서 그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미코 같은 경우에는 옥중에서 자결이라는 단어를 일단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死因究明も遺体の引き渡しも全て拒否された。 그래서 이 후미코의 시신이 어디로 오냐면 그 문경에 그 묘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박렬의 고향 문경에 가시면 후미코의 묘가 있어요. 이 박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복역을 해요. 무려 22년 2개월. 그러다가 겨우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귀국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전쟁이 터져요. 이때 납북된 거죠. 납북돼서 결국 북한에서 돌아가세요. 근데 후미코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참 가슴 애절한 그 박렬과 후미코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주 그리고 덕혜옹주를 골라봤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앞으로 옹주님께서 조선 땅 밟을 일 없으실 겁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영화 두 편 동주와 덕혜옹주를 볼 텐데요. 먼저 동주는 어떤 영화인지. 동주. 同志社大学文学部専科平沼東中 대한누마 도주. 일본 창시 개명했던 ソムラ向けつまり孫文義の軍事活動に関わったのか 1943년 한 남자가 신문을 받습니다. 何のことか
그 남자는 모르쇠로 일관하죠. 신앙을 갖고 살아서리 일본의 핍박을 덜 받은 거 아닙니까? 8년 전 이 남자는 사촌 송몽규와 함께였습니다. 누구로 이지해서 살겠습니까? 야 동주야. 그리고 히라노마 도주의 진짜 이름은 윤동주였죠. 어릴 적부터 친형제처럼 자라난 두 사람은 글을 쓰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글 쓰는 재능이 뛰어났던 몽규는 등단에 성공하게 되죠. 이 신춘문예 당선됐다고 난리 났어. 약간 요즘 영화에 나오는 연변 말투와 좀 비슷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열등감 느껴지는데 표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강아들이 너무나 아주 예리하게 잘 표현을 했죠. 맞아. 몽규는 동주의 아쉬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를 쓰기만 하면 뭘 하니? 발표를 해야지. 당사에 아이 됐는데 발표를 놓치기 아니. 의기소침한 동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 시 발표 안 할래? 우리 잡지를 만들자는 얘기야. 삼천리 같은. 아버지에게 잡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동주. 교장 선생님이 실명. 하지만 글쟁이로 잘해봐야 신문 기자밖에 도대가서 시는 의사가 돼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실망의 호통을 내뱉습니다. 우리 시대 아버지의 모습이죠. 자녀들은 이제 의기소침해지죠. 몽규와 동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원했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 길을 갈 의지가 있냔 얘기야. 좀 진취적인 몽규죠. 이 형님은 중국으로 간다. 몽규는 현실주의자 같아요. 동주가 약간 이상주의자라면. 그는 그렇게 세상과 부딪혔고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갑자기 돌아왔죠. 네 공산당 들어간 거 아니었나? 너희 지금 공산당에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니? 같은 민족을 죽이는 이념 같은 거 난 진작에 관심 없다 야. 앞으로 조선 학생들도 군대에 끌려갈 거인데. 몽규와 동주 또한 언제 끌려갈지 알 길이 없었죠.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징집을 의식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공포잖아요. 맞아요. 전쟁터에 끌려나가는 건데. 경성으로 갈래. 뭐해? 연전 문과 정도면 아바이도 좋아하실 거야. 두 사람은 지금의 연세대학교 연희 전문으로 향합니다. 내를 건너서 그리고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잡지 활동을 이어가죠. 개박살난 이어진이야. 여진은 동주가 꼭 만나고 싶어 하던 정지용 선생과 가까웠습니다. 정지영 선생님은 문인들하고 연락을 다 끊었다고 하던데. 학생들은 만나주셔. 여진의 도움으로 만남이 성사되죠. 문성근 씨가 이제 정지용 시인 역할.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죠. 아버님이신 그 문익환 목사가 실제로 윤동주 시인과 같이 마을에 지냈었죠. 야, 너 됐어야. 그게 문익환. 네. 맞아요. 차라리 일본으로 가게. 일본에도 좋은 선생이 많아. 창씨 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유학을 간다는 게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걸 모르는 놈들이 더 부끄러운 거지. 그 무렵 일제의 앞잡이가 연전의 교장으로 부임했고 조선 이름, 조선어 교육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보인다. 참외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두 청년은 일본 교토로 향합니다. 그리고 창씨 개명을 받아들이죠. 흑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색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좀 시선을 다른 데 뺏기지 않고. 목표는 교토 제국대학 입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축하한다. 대단하다 야. 입학 시험에 떨어진 동주는 교토가 아닌 도쿄로 향합니다. 친형제 같은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떨어지게 되죠. 윤동주 시인만 또 떨어졌어요. 계속 예, 열등감을. 교토대대를 떨어지죠. このレポートは全て君の考えか? 동주의 총명함은 어디서나 빛이 났고 리쿄 대학의 다카마스 교수의 눈에 들죠. 본인 생활도 넉넉하지 못하면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도 많이 도와주십니다. 結局世の中を動かすのは個々の奥深い内面の変化が始まる力. 다카마스 교수는 동주에게 용기를 줍니다. 문학의 힘을 이야기해줬고 시를 다시 쓰게끔 만들었죠.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제 쌀밥을 주고 자기는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貴様は日本の思想に染まることができず教練を拒否したんだろう。軍事文化に慣れていないだけで 일본에 사는 조선인은 대동아 공영권의 정신을 깨우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동주는 다카마스 교수를 통해 알게 된 쿠미의 도움을 받아서 교토의 도시샤 대학으로 향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몽규를 만나게 되죠. 야 동주야. 몽규는 여전히 교토에서 후위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인 유학생을 모아서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을 외치고 있었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민족이 민족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 좀 행동가라는 느낌 많이 그 들죠. 국가와 민족에게 남는 것은 패망뿐이라는 사실이 불가! 1943년 히라노마 도주와 소무라 무게이는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됩니다. 나니 보또 밑엔다. 하얗고 톡게. 독립운동이라는 거대한 제목을 달고 있는 동주와 몽규는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으며 정체 모를 주사와 고문에 시달리던 동주는 얼마 못 가 사망하고 말죠. 저 주사에 대한 정체는 훔치다더라고요. 뭔가 주사를 매일 맞은 거는 팩트예요. 여기 같이 있었던. 그게 뭔지 그 모르겠어요. 성분에 대해서 유추는 이제 혈액 대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바닷물 주사 항체 실험을 한 것이다. 예.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향년 27세, 청춘의 죽음이었죠. 영화 속 몽규와 동주는 정반대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군중을 사로잡는 연설을 펼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중국과 간도로 오가며 몽규는 독립투쟁을 벌였습니다. 그거에 그 문의지에 맞지 동주는 시를 쓰고 잡지를 만들며 일제의 총부리에 정면으로 대항하지 못했고 몽규의 학생 운동에 깊이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堂々と署名しろ。いくらでもチクってあげよう。在日朝鮮人留学生を救護し、シーズ敵計画を広げ。俺がろくに何もできちゃうかし。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괴로워서. 괴로워서 내래 소명을 한다. 몽규는 안타까운 절규를 내뱉으며 이름 석자를 써내립니다. 하지만 동주는 달랐죠. 私は証明できません。 정말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여러 가지 감정의 총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동주 시인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서의 그 부끄러움, 큰 정서잖아요. 자백서의 서명을 앞두고 두 사람의 결정을 번갈아 보여주며 영화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인 몽규의 모습이나 문학을 통해서 시대를 이야기했던 동주의 모습 모두 독립투쟁이었으며 둘 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 되고자 했음을 말하고 있죠. 시인 윤동주는 27세 젊은 나이로 사망했으며 6개월 뒤 일본은 패망하고 조선은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どう読むんですか? 하늘과 바람과 별과 강하늘 배우님 그 저 음성도 뭔가 그러니까 시랑 너무 잘 어울려. 나레이션도.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 시절의 참외록 같은 영화 동주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땠어요?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내성적인 편이었을까요? 실제로 지금 영화에서 보여진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윤동주는 굉장히 섬세한 삶을 좀 살아왔는데 예를 들면 취미가 뭐였냐면 재봉틀. 그 교복이 있으면
그 허리선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잘록하게 들어가는 거. 어머. 바지 같은 경우는 나팔 바지. 이런 것들 직접 재봉틀. 페피였대 페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송몽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결정하면 그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실전 가는 거죠. 혁명가 기질을 타고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쓸 때 나의 꿈은 독립군 이렇게 쓸 정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는 글을 못 봤지만 왠지 필체도 뭐 쭉쭉 가니까 좀 굉장히 진실적이었을 것 같아. 진짜 그 윤동주 시인의 직접 그 동주라는 글씨도 필체도 굉장히 예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달라 보이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살아온 그 궤적 있잖아요. 그 궤적을 위에서 보면 소름 돋게 똑같아요. 결국은 이 두 사람은요 같은 마을에서 같은 연도에 같은 집에서 태어나요. 윤동주 집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해 같은 감옥소에서 같이 죽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시점을 보면 윤동주가 1945년 2월이고요. 아이고. 손몽규가 그 다음 달 3월이에요. 광복을 못 보고. 광복이 8월이잖아요. 되게 안타깝죠. 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텼으면 광복된 세상에서 좀 마음껏 시집도 내고 좀 그랬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아버지가 얘기하죠. 버텨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버텨야 한다. 그러지 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 나한테 같이 가자는 말은 안 해? 니는 여기 있어야 돼.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몽규가 없었다면 동주는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시인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절친의 역할이 저렇게 큰 거구나. 그렇죠. 그 자극? 그렇겠다. 사실 이게 영화 다 보고 나면 제목은 동주와 몽규여야 맞아.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셨다가 저희가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사실은 저 내용을 보면서 제 친구가 만약에 저런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제 친구는 한 발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나도 가야 되는데 참 스트레스 받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영화가 또 이 영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래서 생각이 되게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이에요. 일제강점기 초반부터 어떤 저항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다가 서서히 변절로 흘러가는 그런 사례들이 더 많아요. 유광수 선생님. 맞습니다. 뭐 다 그런 최남선. 우리 어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록, 그게 바로 저항문화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샛별처럼 빛났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명이 바로 저항문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덕혜옹주를 볼 차례입니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はいいらっしゃいますよ両徳江さん 일본의 한 정신병원. 이들이 찾는 사람은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는 이 여인입니다. 저 너무 슬퍼요. 저 창문 바깥으로 창문을 보고 있는 실루엣 자체가 네. 그녀의 이름은 덕혜. 덕수궁을 뛰놀던 어린 옹주였죠. 아무리 돈독이 올랐다 하지만 팔게 없어 나라를 팔아먹다니. 니놈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고종과 일사오적. 맞아요. 고종에게 덕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딸이었습니다. 예순에 나왔던 놈. 반갑대. 맞아요. 길을 열어라. 우엄한 놈, 길을 열어라. 하지만 머지않아 고종은 그토록 사랑하는 어린 딸의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한택수 고문이 내일 행사에 꼭 입고 오시라 보내온 모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딱 불태워버릴까요? 아니다. 너무 좋았어. 어느덧 성장한 덕혜옹주는 입으라면 입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일제에 대항합니다. 형준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장면 너무 대한제국 황녀인 내게 기모노를 입으라 보낸 것이오. 황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덕혜를 보면서 한택수는 이를 갈게 되죠. 일본 유학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덕혜의 어머니 양귀인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허울뿐인 상황이었고 결국 일본으로 향하는 덕혜였죠.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슬픈 생이별이죠. 다일본 대국구 리쿠건 쇼위 카즈마 에토です. 고종의 아들 영친왕은 일찍이 일본에서 지내고 있었고 덕혜는 그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 장한입니다. 카즈마 에이토는 자신을 장한이라 소개합니다. 조선에서 덕혜와 추억을 함께한 인물이었죠. 덕혜의 가연을 맺어줄 생각이다. 덕혜는 그런 그에게 실망합니다. 일본 군복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날 저녁 덕혜의 조카인 이우 왕자가 그녀를 찾습니다. 그는 조선에 가고 싶다는 덕혜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죠. 조선으로 모시겠습니다. 조선인 모임을 주도하고 있었던 이우 왕자. 덕혜 동지, 잘 다녀왔어.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들을 돕고 있었죠. 학교에 가야 하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장비에 손가락이 잘린 아이들이 허다했어요. 끔찍한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는 카즈마 에이토 장한이었죠. 오해가 풀리죠. 공주님, 영친왕 전하를 상해로 망명시킬 계획입니다. 함께 하시죠. 장한과 이우 왕자 그리고 독립운동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들의 작전은 간단했죠. 폭탄이 터진 사이에 영친왕과 덕혜옹주를 상해로 망명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폭탄이 터진 오후 1시를 작전 개시 시각으로 삼는다. 중요한 행사에서 폭탄이 터지고 왕족인 영친왕이 망명한다면 국제사회의 시선은 한국으로 쏠릴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기원전 행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배 터질 것 같아요. 여기서 뭐하나? 아, 장관님 오셨습니까? 동경에 있는 제 친척 동생입니다. 한택수의 곁에서 믿음의 탑을 견고히 쌓아 올린 장한은 작전을 수월하게 이끕니다. 영친왕의 연기 또한 훌륭했죠. 어디 불편하십니까? 잠시만. 혹시 들키는 줄 알고 좀 걱정했어요. 엄청 조마조마하죠. 엄청 조마조마했어요. 아 진짜 되게 긴장 있게 잘 쳐. 시간이 되고 작전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택수는 아깝게도 목숨을 부지하죠. 아내와 덕혜가 이리로 오고 있지 않소. 그들을 버리고 떠날 순 없어. 그리고 영친왕의 우유부단함으로 작전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죠. 간신히 빠져나간 이들은 마지막 관문에 도착합니다. 배를 타고 도망치기만 하면 됐죠. 귀신처럼 저렇게 쓱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숨어있어. 시간이 흘러 덕혜는 소 다케유키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고된 생활의 녹초가 된 여인에게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죠.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죠. 헌신을 약속하는 남편. 하지만 덕혜는 그 헌신에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저 두 분도 참 비극이더라고요. 맞아요. 안타까웠어요. 네. 실제로 덕혜를 상당히 사랑했던. 보고 싶었으나 결국 못 그래서 한국까지 찾아와요. 그러니까 근데 거절했다고 네, 근데 거절했다. 왜 거절한 거예요? 덕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덕혜가요? 네. 그렇게 된 것이. 왜냐면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덕혜는 그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습니다. 정혜야, 덕수궁의 단풍나무는 더 밝은 색이었어. 붉고 노란 나무들 사이를 걸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 줄 알아? 일본의 패망을 알리는 선언.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덕혜에게는 꿈만 같은 소식이었죠. 아 이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수많은 조선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항구에 몰렸고 이제 덕혜 우리 또한 조선으로 딸의 갈 손을 수 잡고 이곳에 왔습니다. 넌 지금부터 소마사회가 아니라 정혜야. 조선인 이정혜. 알았어? 하지만 그녀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혹시 덕혜 옹주십니까? 네, 맞아요. 조선 측으로부터 이정은 너무. 입국이 거부되셨습니다. 왕족의 입국을 거부한 이승만 정권. 거부라니요? 오랜 시간 갈망해온 귀국을 거부당한 덕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렇게 끌려 나온 그녀의 손을 잡는 사람은 또 이거 왜 이러실까? 신스틸러인데 너무 많이 스틸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과 친일파들이 유유히 귀국길을 오르는 모습은 덕혜를 깊은 암흑으로 이끕니다. 본인은 못 가고 저기는 저렇게 환대받고. 어머 속 터져. 제정신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죠. 전화 바꿨습니다. 찾았습니다. 영친왕 전하를 찾았다고요. 장한은 기자가 되었고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방불명된 덕혜옹주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결국 그는 한일 기본조와 회담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렸고 덕혜옹주의 국적을 하루속히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고 귀국시켜야 합니다. 장하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귀국시킵니다. 기나긴 세월 그리워했던 조선 땅을 밟은 덕혜는 이제는 늙고 병들어 빠르게 내달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웠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죠. 만국의 운명에 짓눌린 비운의 여인, 영화 덕혜옹주였습니다. 덕혜옹주의 어린 시절도 궁금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고종이잖아요. 네, 고종이 환갑 때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손녀 사랑하는 마음 잘 아시잖아요. 그럼요. 뭐 예를 들면 유치원을 가야 될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덕혜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궁궐 밖으로 보내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만수르처럼 그냥 이 안에다 유치원 지어라. 그 덕수궁 안에다가 유치원도 지어요. 구조겹 있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정말 사랑을 막 듬뿍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독살됐다라고 하는 그 당시 독살설이 있었거든요. 그 충격의 그 여파 속에서 갑자기 또 일본으로 원치 않는 유학을 가요. 중학생 나이 때. 얼마나 여린 나이예요. 이게 왜 강제로 이렇게 보내줬냐면 3.1운동 직후에 민족의 어떤 그 저항을 본 거예요.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떤 구심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언론인들이 그 구심점을 덕혜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 기자들이 덕혜옹주의 그 일상을 다 추적을 해요. 마치 파파라치처럼. 움직이면 그 기사화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 기록부, 성적까지 막 신문에 공부할 정도. 지금 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구심점 역할을 혹시 덕혜가 하는 거 아니야? 불안했고.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일본으로 바로 그냥 보내버린 건데. 그리고 심지어는 영친왕하고 같이 살 줄 알았는데 못 살았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무작정 기숙학교로 보낸 거예요, 일본에서. 이때부터 사실은 덕혜옹주가 약간 좀 이상해져요. 늘 보온병을 들고 다녀요. 늘 보온병. 독살 당할까 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요. 네. 그 트라우마가 엄청 큰 거예요. 뭔가 받거나 그게 있나 보다. 그 어린 날에 내가 내일 아니 조금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압박감을 가지면서 중학생 그 사춘기 나이 보내야 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영화에서도 막 좀 나이가 들었을 때도 보온병 들고 다니는 장면 봤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온병을 들고 가죠. 맞아요. 저 장안입니다. 김장안이요. 근데 사실은 정신병원에서 빼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귀국시키려고 했던 인물은 사실은 김을한이라고요. 서울신문사 기자예요. 바로 이제 김장한의 형이에요. 원래는 이런 모습인데 이 역에서는 김장한, 김을한은 한 사람. 한인물로 그냥 묶어. 게다가 막 싸우는 당시 어떤 유명한 지청천 장군 역할까지도 다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뭐 사실은 이 영화를 보실 때 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 영화가 쉽게 얘기하면 그 덕혜옹주에서 덕혜가 뭔가 어떤 항일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 네, 이건 다 거짓이다. 네, 이건 다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황실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바랬던 마음, 그 욕망을 투영한 것이군요. 그렇죠. 황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최근에 제가 이제 막 임진왜란 관련 유튜브 영상들 좀 많이 봤어요.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본은 이미 우리를 침범할 기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걸 막아줄 사람도 없고 그냥 왕만 덜렁 남은 거예요.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좀 화도 나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영화에서 그 고종 황제를 뭔가 저항하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습들을 사실 보여주지는 않고 역사에서는 보여주지 않거든요. 사실 좀 비판받는 요소가 많이 있지만 좀 어떤 비극적 요소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고종을 좀 이렇게 저항했던 아이콘. 어쨌든 그렇게 몇백 년을 했던 상징이 저렇게 그럼요. 예, 너무 막 쓸쓸하게 저렇게 힘없어는 것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일본 유학 이후에 이덕혜의 삶을 좀 보면 4년 뒤에 어머니 양귀인이 돌아가셨다는 사망 소식을 듣게 돼요. 영화 안에서는 아예 가지도 못하는 걸 나오지만 실제로는 가기는 갔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몽유병과 조현병은 그때부터 앓기 시작하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일본인과 나케이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해서 딸을 낳는데 정혜라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 56년도에 나는 떠나겠다. 그래서 약간 유언장처럼 편지를 써놓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딸도 또 잃게 되죠. 결국은 아주 심한 조현병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계속 입원을 하게 되죠. 인생의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중요한 순간순간을 모두 다 비극으로
그러네. 이 덕혜옹주는 모두 다 비극으로 그 직면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게 비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본인의 결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네. 저항을 하다 못해서 그냥 끌려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난 무엇인가, 나를 놔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쉽게 말하면 센터에 태어나셔서 너무 센터에 나서니까 본인의 가치관과 생각을 키워볼 이제 상황이 못 됐는데 사실은 윤동주 시인이나 송문교 선생님은 북한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자유로운 사상과 자유로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신 거죠. 덕혜옹주에 비하면은. 어쨌건 저는 이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대한제국의 황실의 딸, 즉 그 꼭대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한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꼭대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저랬다면 정말 그 아무개들의 아무개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시대적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들의 이야기. 그들의 꿈은 너무 단순했어요. 그냥 결혼해서 예쁜 가족 만들고 따뜻한 밥 먹으면서 그 밥상 앞에서 하하 웃으면서 하루 보내는 거. 그게 그들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기본권을 행사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전혀 그걸 못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권리가 없는 거죠. 한번 보니까 야, 이 대한제국 황실마저도 이랬구나.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의 한 모습이었구나를 이 덕혜옹주는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궁금했던 게 왜 일본은 굳이 그렇게 일본인과 결혼을 시켜가면서 왕족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거죠. 이 황족들을 한순간에 없애면 굉장히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발 사건.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그 황족의 순혈 이런 것들을 서서히 섞어가면서 소멸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었는데 100% 성공했죠. 일본 사람들 되게 교묘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네. 교묘하고 교활하게 네, 맞아요. 국제법상에서도 꼭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보면 참 진짜 야같다. 예. 일본으로 끌려가는 황족들 중에서는 또 일제 타협한 부류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또 독립운동에 기여한 부류도 있었다고 하고. 네. 어떤 일단 고종이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그 중에서 조금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삼남 일녀, 삼남 일녀인데 그 삼남이 누구냐면 고종의 뒤를 잇는 순종, 그다음에 영친왕, 그다음에 의친왕, 그리고 일녀가 덕혜옹주예요.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사실 영친왕은 이게 영화처럼 이렇게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뭐 막멸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이토 히로부미한테 교육을 받았던 철저하게 일본식 교육을 받은 일본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좀 일본 패망한 다음에 우리나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오긴 했지만 결국 뇌경색으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영친왕의 운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친왕이 있어요. 굉장히 독립운동에 기여하려고 했던 인물. 사실 영화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망명하려고 했던 인물은 영친왕이 아니라 의친왕이었어요. 네, 이 의친왕이었는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기 위해서 만주 쪽으로 가요. 근데 거기에서 일본 경찰 다시 잡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본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을 보내려고 하는데 거부를 해요. 나는 일본 가지 않겠다. 결국 이제 광복되고 나서 이 황족들을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돌보지 않거든요. 결국은 6.25 전쟁 그 과정 속에서 영양실조로 이 황족인데 영양실조로 의친왕의 아들들이 이제 이강, 이후 쭉 있어요. 고수 씨가 이제 이후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의친왕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닮았어요. 굉장히 어떤 항일이라는 어떤 그런 아이콘으로 성장하려는 모습들이 살짝 보이는데 결국 이 이후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지는 거 그때 피폭돼서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이 돼도 덕혜옹주는 이제 고국으로 못 돌아가고 입국을 거부당하는. 그렇죠. 왜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제국 시대가 아니거든요. 홍화족이 들어왔는데 황족이 들어와 버리면 또 황족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이 나오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나라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 집권 세력은 그들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덕혜옹주랑 영친왕이랑 굉장히 좀 슬픈 운명인 것이 일본에 건너갔을 때는 또 일본의 그 정통성에 맞게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고 여기는 또 한국 정부가 이미 들어서서 우리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황족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기조 때문에 또 못 들어오니까 여기저기서 희생을 당하는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거를 딱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끝나고 나서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원래 군사정부를 박정희 정부 들어서잖아요. 그때 이제 김을한 서울신문 기자거든요. 김장한 형이잖아요.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1962년에 덕혜옹주가 귀국을 하고 1963년에 뇌경색으로 지금 쓰러져 있는 영춘왕이 귀국하고. 근데 저는 박정희 정부도 약간 휴머니즘 베이스가 아니고 더 이상 상징성 이외에는 의미 없다. 이제는 뭐 시간이 흘렀으니까. 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옹립할 상황도 아니고. 올해 약간 전시 효과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호혜를 베풀고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국으로 돌아온 덕혜공주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냥 조현병 환자로 왔기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 정신적인 이상 상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화 말미에도 막 나오잖아요. 보고 싶어요. 뭐 그막 낙선계에서 한 그거. 근데 마음이 너무 아리더라고요. 맞아. 실제로 전화 보고 싶다고 비전화 보고 싶다고 한 걸 좀 네. 감당.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맞아. 즉 3.1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제국에서 민국으로 그리고 황제에서 시민으로 그 전환되는 그 분기점이 바로 3.1운동이다. 그 시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그 맥과 연결되는 출발점, 그 길이 3.1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